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테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9. 시계가 10시를 알리는 순간 집을 나선 테스는 푸른 별빛을 받으며 어둠 속을 헤치고 걸어갔다. 쓸쓸한 지방을 혼자 여행하는 길손에게 밤은 무섭기보다 오히려 다정한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테스는 낮 같으면 두려워할 새길을 따라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이 시간은 도둑이 나올 리도 없었고 또 어머니의 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유령 따위를 무서워할 경황이 없었다. 그녀는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걸음을 재촉하여 자정이 가까웠을 때 벌베로의 높은 언덕에 이르렀다. 그 언덕에서 깊은 어둠에 휩싸인 골짜기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꼬불꼬불한 내리막길을 내려감에 따라 발밑의 흙이 푸른 별빛에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흙냄새와 그 감촉으로 조금 전에 고원지대와는 전혀 다른 땅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땅은 진흙으로 이루어진 블랙모어 분지의 맨 끝땅이었고 한 번도 통행세를 내는 신장로가 뚫린 적이 없어 여러 가지 미신이 전해지는 곳이었다. 한때 울창한 숲이었던 그곳은 어두운 밤이면 원근 경치가 하나로 어우러지고 나무와 울타리들이 저마다 으스스한 모습을 아낌없이 드러내어 그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았다. 테스가 너틀베리 마을 주막 앞을 지날 때 주막의 간판이 그녀의 발걸음 소리에 응답하듯 삐걱거렸으나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테스밖에 없었다. 그 이영 지붕 밑에서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있는 일꾼들이 내일 아침 해가 뜨기가 무섭게 일터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테스의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다. 3시쯤에 그녀는 지금까지 걸어온 꼬불꼬불한 길모퉁이를 돌아 말로트 마을 어귀에 이르렀다. 지난날 들놀이 때 클레어를 처음 만났던 들판을 지났다. 그때 클레어가 자기와 함께 춤을 추지 않아 느꼈던 아쉬움이 아직도 그녀의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테스의 집이 있는 쪽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그 불빛은 창 앞에 나뭇가지에 가려져 가지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에게 어서 오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다. 자신이 보내준 돈으로 새로 이어놓은 이영을 보자 테스의 가슴은 새삼스러운 감회로 벅차올랐다. 옛날 모습 그대로인 집이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지붕의 창문과 굴뚝 위에 드문드문 이어붙인 빨간 벽돌, 그 모든 것이 테스의 성격과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러한 집이 일종의 마비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엄마의 병 때문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테스는 집안 사람들이 깨지 않게 살며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래층에는 아무도 없었고 더베이필드 부인을 간호하던 이웃집 부인이 층계 위에 나타나 그녀는 금방 잠이 들었는데 병세가 여전히 나쁘다고 말해주었다. 테스는 아침을 준비한 다음 엄마의 방에서 병시종을 들기로 했다. 아침이 되어 동생들을 보니 몰라보게 자라 있었다. 그녀가 집을 비운 1년 사이에 부쩍 자란 모양이었다. 몸과 마음을 다해 동생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절실한 의무감에 빠져 그녀는 잠시 자신의 근심을 잊었다. 아버지의 건강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나쁜 상태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으나 테스가 도착한 이튿날은 기분이 유난히 좋아 보였다.
아버지가 앞으로 생계를 유지할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해 테스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영국에 있는 모든 고고학자들에게 내 생애 유지를 위한 기부금을 내라고 회람을 돌릴 작정이야. 그들은 틀림없이 내 요구에 찬성하면서 낭만적이고 멋지며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말을 할 테지. 그들은 고적을 간수한다거나 썩은 유물을 파낸다거나 하는 따위에 돈을 물쓰듯 하는 사람들이니 난 살아있는 고적인 셈이니까 내 처지를 알기만 한다면 내게 큰 관심을 기울일 거라고. 어느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살아있는 고적이 이 고장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줬으면 좋겠어. 우리 가문을 발견한 그 목사만 살아있어도 분명 이 일을 맡아 할 텐데. 테스는 자기가 돈을 보냈어도 조금도 나아진 것 같지 않은 집안에 닥친 급한 일들을 해결할 때까지 아버지의 거창한 계획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고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바깥 일로 주의를 돌렸다. 지금은 모내기와 파종철이라 마을 사람들은 채소밭과 소작지의 밭에 밭갈이를 이미 끝냈는데도 더베이필드 집안은 밭일에 손도 대지 않고 있었다. 식구들이 씨를 뿌릴 감자까지도 다 먹어 없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 테스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앞뒤 생각 없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마지막 실수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도 이보다는 더할 수 없을 듯 싶었다. 테스는 서둘러 씨감자를 얻었다. 며칠 뒤에는 아버지도 딸의 설득에 못 이겨 채소밭을 돌볼 용기를 냈다. 그녀는 마을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소작지를 빌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동안 엄마의 병시중을 드느라고 방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밭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웠다. 엄마의 병세는 상당히 좋아져서 테스가 시중을 들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였다. 테스는 심한 육체노동이 오히려 마음 편했다. 그녀가 소작하는 땅은 건조한 곳으로 높은 지대에 넓은 울타리로 에워싸인 밭이었는데 그 밭에는 비슷한 소작지가 수십 개 몰려 있었다. 이곳에서는 하루의 품일이 끝날 무렵이 가장 부산하고 활기를 띠었다. 일은 아침 6시경에 시작되었지만 끝나는 시간은 일정치가 않아 달이 뜰 때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날씨가 건조해 모닥불을 놓기에 알맞은 때라 소작밭 여기저기에서는 마른 잡초나 쓰레기를 태우는 모닥불이 타오르곤 했다. 화창한 어느 날 테스와 리자루는 마을 사람들과 같이 저녁 노을이 소작지의 흰 경계 말뚝을 비출 때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해가 지고 저녁놀이 덮이자 계밀과 양배추 뿌리를 태우는 불길이 제멋대로 밭을 비춰 연기가 바람에 너울거릴 때마다 밭의 윤곽이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덜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소작인들은 남은 파종을 끝내려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테스도 동생만 돌려보내고 그들과 함께 남아 쇠스랑으로 밭을 일구었다. 여기저기서 개밀이 타고 있었고 쇠스랑은 돌과 마른 흙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의 모습은 연기에 휩싸여 이따금 안 보이기도 했고 어떤 때는 불꽃에 환히 드러나 보이기도 했다. 오늘 밤 좀 색다른 옷을 입은 그녀는 유난히 눈에 띄었다. 여러 차례 빨아서 뿌옇게 바랜 겉옷 위에다 까만 재킷을 걸쳐 입어서 전체 인상은 장례식 손님과 혼례식 손님을 하나로 섞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 뒤쪽에서 흰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는 다른 여자들은 가끔 불꽃이 그들을 비춰줄 때를 제외하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나 보일 따름이었다. 서쪽으로 나직한 잿빛 하늘을 배경으로 둘러쳐진
가시나무 울타리가 보였다. 하늘에는 활짝 핀 노란 수선화 같은 목성이 떠 있고 조그만 별들이 두서너 개 보였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따금 짐수레가 덜컥거리며 마른 땅을 지나갔다. 그다지 늦은 시간이 아니어서 쇠스랑은 연방 쨍쨍거리는 소리를 했다. 저녁 공기는 차가웠으나 그 속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우는 봄의 속삭임이 스며 있었다. 이 장소, 이 시간, 탁탁 튀면서 타오르는 모닥불, 빛과 그림자, 이 모든 것에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잔소리가 내리는 겨울에는 마귀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다정한 애인처럼 느껴지는 황혼이 이 3월에는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졌다. 모두 일에 몰두하여 주위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파헤친 흙바닥이 모닥불의 불빛에 환히 드러날 때마다 그곳으로만 신경이 쏠렸다. 땅을 일구면서 테스는 클레어를 위해 연습하곤 했던 그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를 클레어에게 들려줄 희망도 사라졌지만 그녀는 노래의 열중에 바로 옆에서 웬 남자가 일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윽고 길다란 작업복을 입은 그 남자를 보았을 때 테스는 아버지가 일을 거들라고 보낸 사람이려니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남자가 땅을 파면서 자신에게 점점 다가왔으므로 그녀는 신경이 쓰였다. 이따금 연기가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도 있었으나 연기가 비스듬히 방향을 바꾸면 둘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둘만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 때도 있었다. 테스는 일을 거드는 남자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고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낮에 일을 할 때도 본 적이 없고 마을 사람도 아니어서 테스는 그가 궁금했지만 그 사이 오랫동안 마을을 떠나 있었으므로 혹 새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에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다. 둘 사이가 가까워지자 그들의 쇠스랑이 불빛에 번쩍거려 반사되었다. 테스가 불 곁에 다가가 마른 풀 한 줌을 던졌을 때 남자도 마침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 불은 활짝 피어올랐다. 순간 테스는 더버빌의 얼굴을 보았다. 뜻밖의 그의 출현과 요즘에는 아무도 입지 않는 주름 잡힌 노동복을 걸친 그의 괴상한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우스꽝스러워서 그의 바가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오싹하게 했다. 그는 나직한 음성으로 음흉하게 웃었다. 내가 만약 농담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어. 천국이 바로 여기군 하고 말이오. 그는 테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실없는 소리를 했다. 테스는 맥이 빠져 힘없이 물었다. 뭐라고요?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면 마치 천국에 있는 기분이라고 말할 거라고 했소. 당신이 입으라면 난 천한 짐승의 탈을 쓰고 당신을 유혹하러 온 교활한 악마지. 내가 신학에 빠져 있을 때 난 밀턴이 쓴 신라권에 나오는 그 장면을 곧잘 외웠어. 그 중엔 이런 구절이 있었어. 더버빌은 이렇게 말하고는 그 구절을 읊었다. 여왕이여, 길은 마련되고 멀지 않나니 소나무 줄지은 저쪽에 그대 내 인도 받아들이시면 곧 그곳으로 그대 모시오리다. 그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이분은 말했노라. 이런 대목이지 테스. 예쁜 나의 테스. 당신이 날 엉뚱하게 생각하고 엉뚱한 말을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말을 한 거요. 당신은 날 나쁘게만 생각하니까. 난 당신을 악마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당신이 나를 모욕하지 않는 한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은 냉정한 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날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온 건가요? 그렇소.
당신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소. 이 작업복은 여기 오는 도중에 사 입었소. 남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난 당신이 이런 힘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왔소. 난 일하는 게 좋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요. 저쪽 농장에서의 계약은 끝났소? 네, 다음엔 어디로 갈 작정이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러 갈 거요? 테스는 그의 모욕적인 말투를 참을 수가 없어 쓰디쓰게 말했다. 내겐 남편이 없어요. 그건 맞는 말이오, 테스. 하지만 당신에겐 친구가 있어. 당신이 싫어하더라도 난 당신을 도와줄 작정이오. 집에 돌아가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얼 했는지 알게 될 거요. 오, 알렉,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었고 지금도 정말 받고 싶지 않아요. 그건 옳지 못한 일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외쳤다. 그렇지 않소.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난 조금도 고생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내가 걱정하는 건 생계 따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녀는 돌아서서 자포자기한 듯 다시 땅을 일구었다. 눈물이 새스랑자루와 흙덩이 위로 주르륵 떨어졌다. 알렉이 말을 계속했다. 그건 애들 때문이겠지. 당신 동생들 말이야. 나도 애들을 걱정하고 있었소. 그가 테스의 아픈 곳을 찔렀으므로 그녀는 가슴이 떨렸다. 그는 테스의 가장 큰 근심을 알아차린 것이다. 집에 돌아온 후 테스는 열정에 가까운 애정을 동생들에게 쏟았던 것이다. 당신 어머니의 병이 완전히 낫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 애들을 돌봐줘야만 해. 당신 아버지는 별로 힘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도우면 아버지도 일할 수 있어요. 아버진 일을 하셔야 해요. 내가 돕겠소. 천만에요. 당치도 않아요. 정말 어리석군. 당신 아버지는 날 일가라고 생각하실 테니 무척 기뻐하실 거요. 더버빌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의 그릇된 생각을 내가 깨우쳐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더 어리석군. 화가 잔뜩 난 더버빌은 산울타리 쪽으로 물러가더니 여태까지 입고 있던 길다란 작업복을 벗어서 모닥불 속에 내동댕이 치고는 가버렸다. 테스는 불안하고 겁이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았다. 알렉이 아버지에게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 테스는 쇠스랑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집 가까이에 다다르자 그녀는 마침 자기를 데리러 오는 어린 동생과 마주쳤다. 언니, 큰일 났어. 리자루 언니는 울고 집에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 엄마는 괜찮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동생은 그것이 중대한 소식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슬픈 소식이라는 것은 모르는 듯 싶었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테스를 바라보던 동생은 테스의 표정이 달라지자 이렇게 말했다. 테스 언니, 우리 이제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야? 테스는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그때 리자루가 달려나왔다. 아버지는 지금 막 돌아가셨어. 어머니를 진찰하러 왔던 의사가 그러는데 심장이 오그라들어서 살 가망이 없대. 사실 더베이필드 내외는 운명이 뒤바뀌었다. 죽어가던 아내는 살아있는데 별로 대단치 않던 남편이 숨을 거두었다. 이 슬픈 소식에는 단순한 죽음 이상의 뜻이 숨어 있었다. 그의 생명에는 그가 이루어 놓은 개인적인 업적과는 상관없는 가치가 있었다. 그렇지 못했더라면 그의 죽음은 대수롭지 않은 죽음이었으리라. 그 가치라는 것은 3대로 한정된 토지 차용 계약으로 차용 기한이 끝나는 마지막 3대 손이 더베이필드였던 것이다. 그런데 장기로 일꾼을 둔 소장농들은 일꾼들이 거처할 집이 모자라는 까닭에 늘 더베이필드의 집을 탐내고 있었다.
더구나 마을 사람들이 소지주만큼이나 싫어하는 종신 임대자는 거만했기 때문에 일단 기한이 끝나면 좀처럼 재계약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리하여 한때 권력을 휘두르며 땅 없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굴었던 더버빌 집안의 후손인 더베이필드 집안은 조상들과 처지가 바뀌어 이제는 반대로 가혹한 처사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수의 간만, 이를테면 변화무쌍한 우주의 리듬과 같은 현상이 삼라만상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50. 더베이필드 집안은 그 혈통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마을의 풍기를 생각해서라도 토지 차용 기간이 끝나면 마땅히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마을 사람들은 입 밖에 내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그러기를 바라는 눈치들이었다. 사실 이 집안은 금주나 절주나 절개나 그 어느 것 하나도 훌륭한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심지어 어머니도 이따금 술을 마셨고 어린 것들은 좀처럼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며 맏딸은 맏딸대로 사내하고 번번이 망측한 관계를 맺곤 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마을은 풍기를 바로잡아야 했다. 그래서 고지절 첫날에 더베이필드 식구들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집이 넓어서 식구가 많은 마차꾼이 새로 들기로 되었다. 이리하여 테스와 엄마와 그리고 어린 동생들은 다른 고장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떠나기로 한 전날 밤 하늘은 잔뜩 흐리고 이슬비가 내려 어느 때보다도 금방 어두워졌다. 정든 고향에서 지내는 것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더베이필드 부인과 리자 루와 에이브러햄은 친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고 테스 혼자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창가의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며칠 전에 굶어 죽은 거미를 향해 있었다. 파리 한 마리 걸려들지 않는 곳에 잘못 쳐진 거미줄은 창틈으로 스며드는 약한 바람에도 하늘거리고 있었다. 테스는 가족들의 난처한 처지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몹시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엄마와 동생들은 굳이 이 마을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마을에 돌아오자마자 성격이 까다롭고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흔적도 없어지다시피 한 아기의 무덤을 흙손으로 가다듬고 있는 테스를 보았고 그녀가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 더베이필드 부인을 비난하자 부인은 발끈해서 되받아 넘기고는 당장 마을을 떠나겠다고 말해버렸던 것이다. 그 결과가 곧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테스는 혼자 쓸쓸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돌아오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이런 생각에 골몰하고 있던 그녀는 하얀 비옷을 입은 남자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도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가 창에 얼굴을 바싹 대고 있었으므로 남자는 그녀를 알아보고 현관 앞까지 바싹 다가와 말을 세웠다. 그가 말채찍으로 창을 두드리자 그녀는 비로소 그를 쳐다보았다.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알렉의 손짓에 따라 테스는 창문을 열었다. 더버빌이 물었다. 날 못 봤소?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여러 필의 말이 끄는 마차 소리 같았어요. 마치 꿈을 꾸고 있었나 봐요. 아, 그래? 아마 저 더버빌가의 마차 소리를 들은 모양이군. 당신도 그 전설을 들었지? 아니요. 네. 아니 그 전설은 어떤 사람에게 조금밖에 듣지 못했어요.
만일 당신이 진짜 더버빌 집안 사람이라면 나도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 나야 가짜니까 상관없지만 무시무시한 얘기야.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차 소리는 더버빌 가문의 후손에게만 들린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에게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건 몇백 년 전에 그 집안 사람이 저지른 살인사건과 관계되는 거라지. 이미 시작한 말이니 끝까지 얘기해 보세요. 좋아, 그럼 말하지. 그 집안의 어떤 남자가 어느 아름다운 여자를 유괴해서 마차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여자가 도망치려 했다는군. 그래서 둘이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졌고 마침내 남자가 여자를 죽였다던가 어느 쪽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요. 그런데 세간들을 싸놓은 걸 보니 내일 이사 가는 모양이지? 네, 내일 음력 성모 마리아의 날에. 소문은 들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믿을 수가 없었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아버지 댁까지만 이 집에서 살기로 돼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젠 여기서 눌러 살 권리가 없어진 셈이죠. 그래도 나만 아니었다면 주일마다 사글세를 내는 새빵살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왜? 난 올바른 여자가 아니니까요. 더버빌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노여움에 차 흥분한 음성으로 빈정대듯 말했다. 빌어먹을. 그래, 그따위 처사가 세상 어디에 있어. 되먹지 못하게 점잠만 빼는 녀석들. 그따위 더러운 정신머리는 불태워 없어버리라고 해. 그래서 떠난다는 거요? 쫓겨난단 말이지. 쫓겨가는 건 아니지만 빨리 비워달라고 하니까 계약이 끝난 일꾼들이 떠날 때 함께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디로 갈 작정이요? 킹즈비어예요. 거기다 방을 얻어놓았어요. 어머닌 순진하게도 아버지의 가문 얘기를 믿으시는지 그곳에 가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그처럼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새빵살이를 하기는 어려울 거요. 더구나 그렇게 좁은 마을에서는 더 어렵지. 그러지 말고 트렌트리지의 우리 집 아래채로 가면 어떨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닭장은 치워버렸소. 하지만 집갓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하루 동안만 칠을 하면 다시 새 집처럼 될 거요. 그곳이라면 당신 어머니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 동생들은 좋은 학교에 보내주겠어. 난 정말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오. 알렉의 애원에 테스는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킹즈비어에 벌써 방을 얻어놓았어요. 거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기다리다니. 뭘 기다린단 말이오? 아, 그 훌륭한 남편을 기다린단 말이지. 이봐요, 테스. 난 남자가 어떤지 잘 알고 있어. 당신들이 헤어진 원인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장담할 수 있다고. 예전엔 내가 당신의 원수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신 친구야. 당신이 믿지 않겠지만 그러니 내 집에 와서 정식으로 양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당신 어머니도 닭을 돌볼 거고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될 테고. 더버빌의 간곡한 말에 테스는 숨결이 가빠졌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해줄지도 의문이고 그러다가 당신 마음이라도 변하는 날에는 우린 다시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아요. 천만에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요. 필요하다면 각서라도 쓰겠어. 잘 생각해봐요. 테스는 고개를 흔들었으나 더버빌은 계속 우겨댔다. 테스는 지금까지 그가 그토록 굳게 결심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반드시 동의를 얻으려는 듯 힘주어 말했다. 제발 당신 어머니에게라도 말해봐요. 이건 당신 어머니가 판단할 일이지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난 내일 아침에 그 집을 청소하고 칠도 새로 하고 불도 피워놓으라고 하겠소. 그러면 저녁까지는 다 마를 테고 당신네 식구가 그리로 오기만 하면 될 거요. 알겠소? 그럼 기다리고 있겠소. 테스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불현듯 착잡한 여러 가지 감정이 치밀어 올라 목이 메는 듯 했다. 그녀는 더버비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난 당신에게 저지른 죄를 다 보상하고 싶소. 그리고 신앙에 미쳤던 나를 일깨워준 사람도 당신이니까 난 기꺼이 당신을. 난 당신이 신앙에 미쳐있는 편이 훨씬 나아요. 그랬으면 당신은 설교를 계속했을 테니까. 난 조금이라도 내 죄를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기쁘오. 내일 당신이 내 집으로 와서 이삿짐을 푸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겠소. 자, 그런 뜻에서 악수를 해줘. 사랑스런 테스. 말을 마친 더버빌은 갑자기 음성을 낮춰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열린 창문으로 한 손을 내밀었다. 테스는 노여움이 가득 찬 눈초리로 더버빌을 쏘아보면서 얼른 창문 쇠고리를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그의 팔이 창문 돌적이가 달린 문턱 사이에 끼어버렸다. 그는 팔을 빼면서 투덜거렸다. 빌어먹을. 이건 정말 너무한데? 아니야, 괜찮아.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어쨌든 당신을 기다리겠소. 당신이 안 온다면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도 기다리겠소. 난 가지 않아요. 내겐 돈이 많으니까요. 테스가 외쳤다. 어디에? 시아버지한테 있어요. 부탁만 하면 돼요. 부탁만 하면 된단 말이지. 하지만 테스, 난 당신을 잘 알아. 당신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런 부탁을 할 여자가 아니지. 말을 마친 더버빌은 말을 몰고 가버렸다. 길모퉁이에서 마침 그는 페인트통을 든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가 교우들을 저버릴 셈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꾸했다. 악마한테나 찾아가 보게. 테스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문득 자신이 왜 부당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반항심이 치밀어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귀었다. 남편인 클레어마저 남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괴롭혔다. 그렇다. 그건 분명 괴롭힌 것이었다. 여태껏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사실 남편은 잔인할 정도로 매정했다.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남을 해치려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맹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자신이 이처럼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설령 자신이 죄를 지었다 해도 그건 결코 고의적이 아니었으며 다만 부주의에서 생긴 결과일 뿐인데 어째서 이토록 끊임없이 벌을 받아야 하는 건지 그녀는 알 수가 없었다. 테스는 닥치는 대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다음과 같은 사연을 써내려갔다. 아, 에인절. 당신은 왜 이다지도 저를 부당하게 대하시는지요? 에인절, 전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전 도저히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군요. 전 도저히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군요. 당신을 욕되게 할 생각이 제게 조금도 없다는 걸 당신이 더 잘 아시면서 어쩌면 이처럼 가혹하게 절 괴롭히시나요? 당신은 너무 매정해요. 정말 인정이 없는 분이에요. 전 이제부터 당신을 잊으려 노력하겠어요. 제가 당신에게 받은 대접은 너무나 부당해요. T. 쓰기를 마친 테스는 멍하니 밖을 내다보다가 우체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달려나가 편지를 전했다. 그리고는 다시 창가로 돌아와 맥이 풀린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편지를 이렇게 쓰거나 다정하게 쓰거나 별 차이가 없었다.
원망하는 편지를 쓴다고 해서 에인절의 마음이 돌아설 것 같지는 않았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새로운 사건도 물론 없었다. 어둠이 점점 깊어지자 난로의 불빛이 방 안을 밝게 비추었다. 큰아이들 둘은 엄마를 따라갔고 4살부터 11살까지의 네 아이들은 까만 옷을 입은 채 난로가에 앉아서 두서없는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었다. 테스는 촛불을 켜지 않은 채 그 틈에 끼어앉아 동생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우리가 태어난 이 집에서 자는 것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니? 아이들은 모두 조용해졌다.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들떠있던 아이들이었지만 모두 눈치 빠르고 예민한 나이들인지라 테스의 마지막이라는 말에 금방 울어버릴 것 같았다. 테스는 얼른 화제를 바꾸었다. 노래 좀 불러주지 않을래? 테스는 동생들을 돌아보았다. 우리 어떤 노래 할까? 너희들이 아는 노래 해봐. 아무 노래라도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 아이가 낮은 음성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나둘 합세하더니 마침내 그들은 모두 목소리를 합해 주일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렀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슬프고 고통을 겪고 이 세상에서 우리 만나면 이별이 온다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히 이별이 없다네. 가사에 나타난 문제 따위는 이미 예전에 해결된 것이므로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사람들처럼 다만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 내 아이는 열심히 불렀다. 그들은 한 구절 한 구절 똑똑히 부르려고 긴장된 표정으로 타오르는 난로불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 다른 아이들의 노래가 끝난 뒤에도 막내 동생의 노랫소리는 여전히 방 안에 길게 메아리치고 있었다. 테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갔다.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어둠 속을 응시하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댔다. 만약 동생들이 불렀던 노래의 내용대로 믿을 수 있다면, 그 가사 내용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일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마음 놓고 어린 동생들을 하느님의 섭리와 내세의 천국에 맡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녀는 무엇이든 해서 어린 동생들에게 하느님 대신이 되어 주어야 했다. 얼마 후 젖어있는 어두운 길을 걸어 엄마와 키가 큰 리자루와 에이브러햄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의 남학신 소리가 현관 앞에서 들려오자 테스는 얼른 문을 열었다. 밖에 말발굽 자국이 있던데 누가 왔었니? 엄마의 물음에 테스는 얼른 대답했다. 아니요. 난로 옆에 있던 꼬마들이 정색을 하고 테스를 바라보더니 그중 한 아이가 말했다. 테스 누나, 조금 전에 말 탄 신사가 왔었잖아. 그 사람은 나를 찾아온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내게 말을 걸었을 뿐이야. 그 신사가 누구지? 남편이 왔었니? 엄마가 물었다. 테스는 절망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이는 결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누구란 말이니? 아실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엄마도 나도 전에 한번 본 일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 엄마는 잠옷 궁금한 모양이었다. 내일 킹즈비어에 이사한 다음 말씀드릴게요. 무엇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온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고 테스는 대답했으나 육체적 의미로는 오직 알렘만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짓눌렀다. 51.
이튿날 새벽에 농가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날이 훤히 밝을 때까지 들린 그 소리는 해마다 4월 첫 주간이면 당연히 들리는 소리로 이사하는 사람들의 짐을 실으러 가는 빈짐 마차 소리였다. 아침이 되자 바람이 불고 날씨는 흐렸으나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다. 창밖을 내다보던 테스는 비가 오지 않고 또 마차가 제 시간에 다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다. 사실 비 오는 성모 마리아의 날에 이사한다는 것은 불길한 일이었다. 비에 젖은 가구며 이부자리, 옷가지들을 보기만 해도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섬뜩한 기분이 들 뿐 아니라 갖가지 병까지 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리자루 그리고 에이브러햄은 깨어났지만 어린 동생들은 아직도 자고 있었다. 내 식구는 희미한 불빛 아래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다. 친절한 이웃사람 2-3명이 도와주어서 일은 손쉽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큼직한 세간을 요령있게 실은 다음 더베이필드 부인과 아이들이 앉아서 갈 수 있도록 침대와 이부자리로 둥근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오후 2시경에야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냄비는 마차 굴대에 매달려 제멋대로 흔들리고 더베이필드 부인과 가족들은 짐 꼭대기에 앉았다. 부인은 벽시계가 망가질까봐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소중히 다루었지만 마차가 흔들릴 때마다 시계는 짓눌린 듯한 소리로 1시를 치기도 하고 1시 반을 치기도 했다. 테스와 리자루는 집마차가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마차와 나란히 걸었다. 그들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몇몇 이웃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으므로 출발할 때 몇 사람이 그들을 배웅하러 왔다. 이웃들은 한결같이 테스 가족의 행운을 빌었으나 속으로는 비록 남에게 폐를 끼친 적은 없다 하더라도 더베이필드네 같은 가족에게 정말 행운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이윽고 집마차는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땅의 높이와 토질의 변화에 따라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다. 이날이 바로 4월 6일 일꾼들의 이삿날이라 그들은 짐 위에 여러 명의 가족이 타고 있는 다른 집마차를 여러 대 만났다. 많은 이사가족 중에는 명랑해 보이는 가족도 있었고 슬픔에 잠긴 가족도 있었다. 한길가 주막집 문 앞에 마차를 멈춰 세우고 쉬는 가족도 있었다. 테스 가족도 말에게 먹이도 주고 쉬기도 할 겸 어느 주막집 앞에 마차를 세웠다. 그들이 쉬는 동안 테스의 눈은 약간 떨어진 집마차 위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여자들에게로 쏠렸다. 술병을 진 여자는 테스의 친구인 마리안과 이지였다. 테스는 그쪽으로 다가가 소리쳤다. 마리안! 이즈! 그들은 하숙하고 있던 집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함께 따라가는 중이었다. 테스가 그들에게 오늘 이사하는 거냐고 묻자 그들은 플린트콤 애쉬에서의 생활이 너무 고생스러워 농장 주인 그로비에게 알리지도 않고 따라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로비가 고소를 해도 걱정 없다면서 그들은 테스에게 자신들의 목적지를 알렸고 테스도 그들에게 킹즈비어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런 뒤에 마리안이 짐 위에서 테스에게로 몸을 굽혀 작은 소리로 말했다. 테스, 널 귀찮게 쫓아다니던 그 남자 말이야. 누군지 알겠지? 그 남자가 내가 떠난 뒤에 플린트콤 애쉬에 왔었어. 널 찾아서 말이야. 우린 내가 그 남자를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너 있는 곳을 모른다고 했어. 그래? 그 사람은 벌써 내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날 찾아왔어. 그럼 내가 가는 것도 알겠구나. 알고 있을 거야. 남편은 돌아왔니? 아니. 마침 양쪽 마부가 주막에서 나왔으므로
테스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다. 두 집 마차는 각기 반대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마리안과 이지가 탄 집 마차는 페인트 칠도 깨끗했고 마구에 번쩍이는 노쇠 장식을 단 튼튼한 3마리의 말이 끄는 새 마차인데 비해 테스가 탄 집 마차는 2마리의 늙은 말이 끌고 있었고 낡고 삐걱거리는 집 마차여서 번창하는 농장주를 따라가는 사람과 고용주도 없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과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갈 길은 아직도 멀었다. 하루 여행길로는 너무 먼 길이라 말들도 지친 것 같았다. 그들이 그린힐 고원의 일부를 이루는 산허리에 도착했을 때는 꽤 늦은 오후였다. 그곳에서 말들이 오줌도 누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테스는 그 근처 일대를 둘러보았다. 바로 눈앞 언덕 아래로 그들의 목적지인 작은 마을 킹즈비어가 죽은 듯이 가로놓여 있었다. 바로 그곳에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고 노래하던 조상들의 묘지가 있었다. 또한 그곳은 더버빌 가문이 500년 이상 산 곳이라 다른 어느 곳보다 더버빌 가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때 한 남자가 마을 어귀에서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집마차를 발견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마침 남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마차에서 내린 더베이필드 부인에게 그 남자가 말을 건넸다. 더베이필드 부인이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식으로 말하면 최근에 돌아가신 가난한 귀족 존 더버빌경의 미망인으로 지금 조상들의 영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 그러세요. 이 얘긴 처음 들어보는 거긴 하지만 하여튼 더베이필드 부인이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댁에서 빌린 새방에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죠. 오늘 아침 편지를 받고 나서 부인이 이리로 오신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지요. 그래도 다른 곳에 빈 방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테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어머니는 어이가 없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테스에게 물었다. 테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조상들의 땅에 와서 이런 푸대접을 받다니. 아무튼 좀 더 가보기로 하자.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 새빵을 얻으러 다니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리자루가 방을 얻으러 다니는 동안 테스는 마차에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았다. 1시간쯤 뒤에 헛수고만 어머니가 돌아오자 마부는 말이 녹초가 된 데다가 오늘 밤 안으로 조금이라도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짐을 내려줘야겠다고 말했다. 더베이필드 부인은 앞뒤 생각 없이 말해버렸다. 좋아요. 여기다 내려놓아요. 어디 하룻밤 묵을 데가 없을라고. 마부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교회 묘지의 담장 밑에 마차를 몰고 가서 잘 되었다는 듯 초라한 세간들을 그곳에 내려놓았다. 짐을 다 내리고 마차 싹스를 주고 나니 테스의 수중에는 동전 한 푼만 남았다. 마부는 이런 가족과 거래를 끝낸 것이 시원하다는 듯 그들을 남겨두고 얼른 떠나버렸다. 날씨가 좋으니 하룻밤 이슬을 맞아도 괜찮을 거라고 마부는 생각했다. 테스는 절망적인 시선으로 세간들을 바라보았다. 쌀쌀한 봄날의 저녁 햇살은 항아리 주전자,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약초 다발, 노쇠로 만든 찬장 손잡이,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속에 누워 흔들렸던 버드나무로 만든 낡은 요람, 둘레가 반질반질하게 다른 벽시계, 그 모든 세간을 골고루 비춰주고 있었다. 세간들은 마치 자신들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 억울하다는 듯 저녁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 있는 곳 일대는 예전에는 언덕과 비탈로 이루어진 공원이었는데 이제는 말을 길들이는 목초지로 바뀌어
곳곳에 작은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한때 더버빌 저택이 서 있던 자리를 표시하는 주춧돌은 무성한 풀에 덮여 사방에 널려 있었다. 또한 조상의 영지에 속했던 이그돈 황야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 멀리까지 뻗쳐 있었고, 그들 바로 곁에는 더버빌 회랑이라고 불리는 교회 회랑이 점잖게 사방을 굽어보고 있었다. 더베이필드 부인은 교회와 묘지를 살펴보고 와서 말했다. 가족 묘지는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야. 누가 뭐래도 그건 틀림없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구할 때까지 임시로 이곳에 머물러도 괜찮아. 자, 테스, 리자, 에이브러햄 모두들 와서 좀 도와다오. 우선 애들 잠자리부터 만들어주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자꾸나. 테스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엄마를 도왔다. 그들은 이삿짐에서 낡은 네발 침대를 꺼내 교회 남쪽 벽에다 세웠다. 더베이필드 부인은 침대 둘레에 커튼을 쳐서 그럴듯한 천막을 만들어 아이들을 그 안으로 들여보냈다. 정 방을 구하지 못하면 여기서라도 하루를 넘겨야겠다. 하지만 좀 더 찾아봐야지. 애들 먹을 것도 구해야 할 테니 말이다. 예, 테스. 내가 신사와 결혼을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릴 이렇게 내버려 두다니. 더베이필드 부인은 리자 루와 에이브러햄을 데리고 교회와 마을을 이어주는 좁은 비탈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들이 막 마을로 들어갔을 때 말을 탄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남자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들을 보고는 말을 몰아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들을 찾고 있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땅에서 가족끼리 모였군요. 테스는 어디 있습니까? 남자는 알렉 더버빌이었다. 알렉을 싫어하는 더베이필드 부인은 냉정하게 교회가 있는 쪽을 가리키고는 가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더버빌은 방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었는데 만약 끝내 방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다시 뵙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사라지자 더버빌은 말을 몰고 여관으로 갔다가 잠시 뒤에 말을 타지 않은 채 밖으로 걸어 나왔다. 테스는 어린 동생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더 이상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밖으로 나와 황혼이 깃들어 어둑해진 교회 묘지 근처를 거닐었다. 마침 교회 묘지 문이 열려 있어 테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았다. 테스 가족이 침대를 놓고 천막을 만들어 놓은 곳 바로 위쪽 창문 안에 몇 세기에 걸친 조상들의 무덤이 있었다. 모두 천장으로 덮여 있는 무덤은 제단 모양으로 된 초라한 것이었다. 무덤을 장식했던 조각은 닳고 파손된 것이 많았고 묘비명을 새긴 묘비는 사암 절벽에 있는 족제비 구멍처럼 남아 있었다. 자신의 가문이 몰락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일들을 과거에도 여러 번 겪었지만 이 황폐한 묘지만큼 충격적인 것은 여태껏 없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진 검은 돌 앞으로 다가갔다. 더버빌 집안 묘지 입구. 테스는 교회에서 쓰는 라틴어를 잘 몰랐지만 이것이 조상들의 묘지문이고 이 안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 노상 흥얼거리던 건장한 기사들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테스가 동생들에게 돌아가려고 오래된 제단 모양의 무덤 곁을 지날 때였다. 무덤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교회 안이 너무 어두워서 그 위에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그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까이 가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 알렉 더버빌이었다. 지금까지 이곳에 자기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란 데다가 그게 바로 알렉 더버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녀는 충격으로 기절할 듯 비틀거렸다. 알렉이 돌판 위에서 뛰어내려 그녀를 붙들어 주었다.
그는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난 아까부터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소. 당신의 명상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저 위에 올라가 있었지.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발밑에 있는 조상님들과 상면한 셈이로군 그래. 자, 이 소리를 들어보라고. 그는 발 뒤꿈치로 바닥을 힘껏 찼다. 그러자 발밑에서 속이 텅 빈 듯한 울림이 울려나왔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이 소리에 조상님들도 놀라서 깨어나셨을 거요. 당신은 조금 전에 날 조상의 석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 세상은 쉬지 않고 변하고 있어. 땅속에 묻힌 조상들의 손가락을 전부 합친 것보다는 가짜 더버빌의 손가락 하나가 지금 당신에게 더 좋은 일을 해줄 수 있어. 자, 내게 명령만 내려봐요. 무얼 도와드릴까요? 돌아가 주세요. 가서 당신 어머니를 찾아봐야지. 하지만 잘 들어둬요. 당신도 언젠가는 내게 상냥해질 테니까. 그가 돌아간 뒤 테스는 납골당 입구에 쭈그리고 앉아 혼자 중얼거렸다. 난 왜 이 문 바깥에 있어야 하나? 한편 마리안과 이지는 하숙집 농가의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처녀는 자기들이 가는 곳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에인절 클레어와 테스 그리고 테스를 귀찮게 따라다니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테스가 과거에 그 남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마리안이 말했다. 아무래도 테스가 그 남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닌 것 같아. 그 남자가 과거에 그 애를 손에 넣은 적이 있다면 문제는 아주 달라질 거야. 만약 그 남자가 테스를 다시 데려간다면 일은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게 돼. 사실 우린 클레어 씨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즈. 그러니 테스에게 그 일을 빼앗긴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옳을 것 같아. 테스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과 어떤 남자가 그 애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클레어 씨가 알기만 한다면 테스를 돌봐주려고 빨리 돌아올 거야. 그런데 클레어 씨에게 어떻게 알리지? 그들은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내내 그 생각에 잠겨 있었으나 새 농장에 도착한 뒤로는 그곳에 자리 잡는 일에 정신이 팔려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한 달쯤 지나 완전히 자리가 잡혔을 때 그들은 머지않아 클레어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소식에 그들은 새삼스럽게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은 아무 소식조차 없는 테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클레어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마리아는 값싼 잉크 뚜껑을 열고 이지와 상의해 가며 간략하게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선생님. 선생님의 부인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선생님도 부인을 사랑하신다면 부디 부인을 돌봐주세요. 부인은 지금 친구의 탈을 쓴 원수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부인 곁에 얼씬거려서도 안 되는 사람이 도리어 부인을 치근거리며 괴롭히고 있어요. 여자에게 혼자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시련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단단한 돌, 아니 금강석이라도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닳아지기 마련이니까요. 행복을 비는 두 친구 올림. 에인절 클레어 앞이라고 겉봉을 쓴 이 편지는 그들이 에인절과 관계에 있다고 들은 유일한 주소인 에민스터 목사관으로 보내졌다. 그 뒤 그들은 친구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흥분이 오랫동안 남아 불현듯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